그리고 금요일은 외인의 매수세가 선물과 현물에서 시가총액 상위주를 샀어요. 근데 금투가 보통 사이클링하게 3일에서 한 5일 정도의 호흡을 가져요. 매수와 매도의 사이클이. 그럼 금투가 매도세가 다음 주에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 외인이 쌍끌이 매도를 딱 하게 되면 아마 그 위치가 삼성전자의 전고인 72,900원, 240일 고가선인 73,600원 정도에서 그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고, 그 매도세를 외인이 같이 쌍끌이 매도를 하게 되면 이들은 이미 선물 포지션에서 플러스를 보고 있기 때문에 선물에 어, 미결제 약정들이 이제 해소가 된단 말이 이상하네요. 미결제 약정들이 이제 청산이 되면서 차익을 해나갈 거예요. 그러면 현물과 선물을 동시에 차익이 나오면서 밑으로 때리게 되는 구간과 흐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는. 그런데 금투가 이 구간에서 매수세를 이어가면서 이 삼성전자 72,900원, 뭐 요 구간 73,000원대를 매수를 뚫어버릴 때 외인도 조금만 동참해주면, 지금 외인이 계산해 보면은 53%쯤 되나 삼성전자에, 그거 계산해 보면 한 지금 한 220조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비중으로 따져 보면. 그래서 230조에서 삼성전자를 5% 또는 10%만 올려도 얘들은 10조, 20조 정도를 버는 장사를 하게 되고, 그 위치에서 선물도 플러스 지금 포지션을 잡고 있기 때문에, 포지션을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유리한 포지션이에요. 그래서 이 위치에서 그 차익이 나오면서 이제 밑으로 동시에 하면은 양쪽에서 다 먹기 때문에 굉장히 꽃놀이패입니다. 현재 외인의 포지션은. 그런 것도 잘 이해해 보시고, 그래서 그 구간에서 금투의 매도세에 쌍끌이 매도가 나오면서 현 선물 둘 다 차익 실현이 나오면은 강하게 조정이 받게 되고, 그런데 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월화 정도의 시가총액 상위주를 끌어올리면서 저 위치에서 매도세가 나왔을 때 외인이 관망 또는 쌍끌이 매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매수를 약하게만 이렇게 해줘도 무난하게 저 구간이 넘어가질 겁니다. 그런 부분 생각해 보시고. 그런데 매크로적으로는 전자의 확률이 조금 높다고 봐요. 이유는 유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연내 100달러 돌파 전망이 늘고 있습니다. 이거 누르시면 뉴스 연결돼요. 아시죠? 이렇게 내용 보시면 지금 유가가 축축 치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차 빅 노조인 3개사가 초유의 동시 파업에 들어가셨습니다. 이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 TSMC가 반도체 장비 납품 연기 요청을 했어요. 그 말은 수요 둔화 우려가 아닐까라고 했는 거예요. 하다못해 ASML 쪽에도 약간 미뤄달라고 했어요. 슈퍼 의리신 ASML EUV 장비 쪽에도 연기 요청을 했습니다. 요 세 가지 뉴스가 어떤 매크로적 요소인가를, 출처는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스타벅스 주식을 사라라는 피터 나바로 책에 의한 건데, 자,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이 책에 나오는 내용에 보면 인플레이션이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요 세 가지를 보시면, 자, 요겁니다.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있고,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있고, 임금 인상 인플레이션이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란 건 말 그대로 수요가 좋기 때문에 증가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디플레이션보다 인플레이션이 좋아요. 인플레이션이 생겨야 자산이 점점점 커지면서 자본주의가 성장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 망하지 않아요. 너무 인플레이션 원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수요 증가란 결국은 요 PQ, 그러니까 수요 공급 곡선에서 얘가 이동이 돼요. 자, 보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좀 보이게 만들어야겠네요. 자, 보시죠. 지금 보시면 수요 공급 곡선에서 지금 우리가 수요가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여기 지금 수요 곡선이 어떻게 증가하냐면 옐로우로 해보죠.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 요 선으로 이동해요. 이 선이 이렇게 이동한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어디서 만나냐면 여기서 만나게 돼요. 공급 곡선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수요 곡선이, 수요 그래프가 이렇게 붙이면서 이렇게 늘어나면 Q2의
지금 GDP와 생산과 소비, 즉 Q 값이 증가하게 되고, Q라는 것은 퀀터티 양이에요. 요 값들이 다 같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동하게 되고, 그 중간에 P2고 만나는 요 교점인 이 P2고 P에서 P2로 이동하면서 가격적으로 가격 인상이 되죠. 그걸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인플레이션이면서 물가와 가격인 P가 증가하게 되면서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호황기에 잘 일어나요. 이해되시죠? 이유는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가 돈을 주고도 살 수 있을 만큼의 구매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매력이 너무 높다 보니까 공급이 딸리게 되면서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서 이 그래프가 이렇게 이동되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입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오히려 좋을 수도 있고, 너무 과열되면, 모든 건 과열되면 안 좋으니까 이때 과열되면은 얘가 출동하죠. 보통은 이때 통화정책만으로 해결을 해요. 그걸 안 되면 재정정책까지 하게 되겠죠. 통화정책이란 건 금리 인상하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죠. 연준은 파티가 이렇게 한창일 때 테이블을 치워버리고 음악을 꺼버린다 이런 표현을 하죠. 조절하기 위해서요. 그들은 흥청망청 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과열되었다고 생각하면은 금리를 올리면서 조정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은 수요견이 인플레이션의 그런 비율보다 더 높은 게 바로 현재 요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에요. 유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죠. 여기 보시면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에 해당하는 게 전쟁, 유가, 전쟁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한번 느껴봤죠. 그걸로 인해서 공급망에 차질이 발생되면 공급이 감소가 되니까, 자 그러면 수요 공급 곡선에서 자 어떻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됩니다. 수요 공급 곡선에서 공급이 레드로 바꿔보죠. 유가가 상승하면서 요 그래프가 이렇게 이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렇죠? 요 그래프가 되면서 요 지점에서 만나게 돼요. 그러면 Q는 Q2 방향으로 가면서 감소하게 돼요. 맞죠? 공급이 유가가 상승하는 방향이 되니까 공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P는 P2로 이동하면서 인플레이션 가격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해되시죠? 요 그래프 차이가 무슨 차이를 나타내느냐? 이게 바로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서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거라서 유가가 오르고 전쟁이 나거나 이런 것 때문에 공급이 감소되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것을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라고 하고, 얘는 뭐가 문제가 되느냐? 얘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싹 올리게 되면 인플레이션을 잡는다고, 그러면은 경기 침체가 더 가속화돼요. 왜냐하면은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공급망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비용이 올라간 경우라서, 원래도 그렇게 살기 팍팍했는데 그 물가만 오른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면 구매력이 떨어진 상태니까 당연히 힘든 상태인데 인플레이션 잡겠다고 여기에다가 다 금리까지 올려버리면 돈을 더 흡수해 버리잖아요. 그 말이 뭐냐면 대출 금리 같은 게 올라가니까 빚은 갚아야 되고 결국은 더 쪼그라든다는 거예요. 구매력이 더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매력이 떨어지니까 경기는 더 침체가 가속화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쉽사리 연준이 어떤 걸 하지 못합니다. 했을 때 이렇게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이 구간과 그 다음 부분이 임금 인상 인플레이션이 보통 이렇게 살짝 겹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이제 못 살겠다가 되잖아요. 그죠? 뭐 순서상 꼭 이렇게 되는 건 아닌데 그냥 경제 사이클로 설명을 드리면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먼저 일어나죠. 보통은. 왜냐하면은 우리가 구매력이 높다 보니까 흥청망청 쓰다 보니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상태가 되고, 이거를 조정하려던 찰나에 마침 전쟁도 터지고 유가도 오릅니다. 그럼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압박도 같이 가해지죠. 그러면은 미리 금리를 올려놔서 조금 여유를 뒀어야 되는데, 조절해 놨어야 되는데 그 조절을 못 해놓은 상태에서 전쟁과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까지 겹쳐지게 되면 이제 연준이 작동되지 않기 시작해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힘든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짜장면 값이 5천에서 갑자기 10,000원까지 올라갔는데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 월급 빼고는 다 오른다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럼 이렇게 돼서 너무 힘들게 되면 결국은 이걸 요청하게 됩니다. 임금 인상을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임금 인상을 하게 되면 물건의 가격은 올라가게 되죠. 기업 입장에서는 올려야 마진이 남게 되니까 결국은 이게 또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얘죠.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과 임금 인상 인플레이션. 수요 쪽은 의외로 지금 구매자랑 소비자 PMI랑 CPI 등등이 꽤 어느 정도 나와주면서 조정되는 중이니까 양호한 정도예요. 그쵸? 그리고 그 실업률을 봤을 때도 구매력이 떨어져 있는 형태도 아니고 잘 버텨주고 있는 형태 정도고, 근데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건 유가 인상으로 인해서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과 임금 인상 인플레이션은 바로 여기 노조 파업, 동시 파업이 발생하면서 이게 동시에 작용하는 구간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위클리 리포트에서 설명드렸듯이 지금이 경기 침체, 그러니까 약세 구간의 초반에 해당하는 그런 업종들이 강세인 구간이라고 설명드렸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을 한번 잘 이해해 보세요. 그런 구간에서 이게 발생하다 보니까 거기에 반도체 장비까지 납품 연기를 요청한다는 건 PQC라는 실적, 기업 실적 측면에서 Q가 떨어지는 게 돼요. 그렇죠. Q가 떨어지는 걸로 생각하니까 반도체 장비 원래 살려고 했던 거를 캐펙스 투자를 좀 늦추게 되는 거죠. 얘들도 조절해야 되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반도체 쪽 경기가 조금 안 좋다는 얘기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없어서 못 판다면서 TSMC 거를 줄 서 있다면서요. 그럼에도 이런 장비 그러면은 계속 사들여야 될 건데 조금 연기했다는 건 조금 수요가 둔화되고 있나라는 걸 다다닥 연속 이 세 개 뉴스에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당장 뭔가 망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현재 구간을 그렇게 잘 파악하고 있으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전자의 확률이 꽤 높습니다. 코스닥은 그런 상태에서 상승률의 상위에 있는 종목들을 보시면 뒤에 또 보시겠지만